내가 하고 있는 일, 몇 년 전 꽤 다양한 직업군의 남자들을 인터뷰했었다.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한 직업에 종사한 전문가들이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자신의 본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가령 패션 디자이너인 정구호는 뉴욕에 있을 때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한 오너 셰프였으며 영화와 연극 무대의 미술 감독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소설가 김영하는 시나리오 작가로 일했고 영화 감독 장항준은 드라마 감독으로 데뷔해 아내와 드라마 사인에 대본을 함께 쓰기도 했다. 요리사 박찬일의 전직은 여성지 기자였고 여행작가 유성룡의 전직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나는 언제나 직업이 바뀌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했다. 가령 국문학을 전공해서 소설가가 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공학자가 베란간 작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유독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기에 강연 도중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공무원이라고 대답한 학생부터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범죄 프로파일러도 있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는 내가 만났던 권일용 경감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다. 권일용 경감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일하며 범인의 뇌 속을 스캔하는 심리 분석에 참여했다. 누구보다 세상에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란 일은 둘째치고 그가 했던 말들은 기록해놓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에 가장 남았던 말은 이것이었다. 제가 원했던 이 직업을 택한 건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유별난 소명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일용 경감의 말이 각인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쯤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뤄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멋진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누구나 이승엽 같은 야구선수가 되고 조용필 같은 가수가 송강호 같은 배우가 될 수 있는 걸까?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아중심적인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시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요즘 세태를 생각했다.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란 생각에 이르자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 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프로파일러가, 아이돌 가수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꿈과 멀어졌다며 사표를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들에게, 후배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르겠다고. 무엇보다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 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앤이 내게 물었어도 아마 같은 대답을 했을 거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너의 직업으로 이뤄라. 같은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 실현과는 거리가 먼 셈인 것이다. 나는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중한다. 이 시대가 너무 나를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애적인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 역시 끝내 지울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을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태도란 그 일을 좋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한때의 빛나는 재능이 훗날에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실패자란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세상에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꿈 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헤어져. 옛날 봄날은 간다의 이별 장면을 보다가
여자 주인공 은수는 어쩜 저렇게 제 마음대로일까 생각했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멍해진 얼굴로 은수에게 묻는 상우에게 그녀는 한 번 더 얘기한다. 헤어져. 라면 먹고 가라고 먼저 꼬실 때는 언제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건 어쩜 저리 더 당당할까. 어째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못되고 나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 더 씁쓸한 건 이런 못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렬한 교훈을 남기며 떠나간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인생 교훈까지 독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어째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이리도 이기적이고 못됐을까? 애는 조시파이를 만나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다. 퉁명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붕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당하면서 점차 깨닫는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후 앤이 도무지 조씨를 좋아할 수 없다고 고백하자 마릴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한다. 조씨는 파이 집안 사람이라 그렇다. 늘 남의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지. 그런 사람이라도 사회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무리 하찮아도 어딘가 쓸모가 있는 거니까. 다시 영화 봄날은 간다 이야기로 돌아가면 은수처럼 힘든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상우 역시 처음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의 혹독함을 깨닫는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것이다. 삶의 관문 같은 그녀라는 세계를 통과해가며 스스로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체감했을 것이다. 은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누군가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좋아하는 건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나쁜 사람과 종종 사랑에 빠지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사랑이 끝나야 비로소 그 시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다가갔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러나야 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말이다. 가령 상대가 너무 미워 그녀의 자동차를 긁거나 그의 작업실 유리창을 벽돌로 박살낸 후 사흘 밤낮을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짓만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싫다고 거부해도 슬픔과 질투를 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듯 삶에는 은수도 조시파이도 전부 다 필요하다. 침묵의 기술. 나는 말 많은 앤이 좋았다. 수다쟁이 앤. 사과나무길 대신 앤이 자신의 단어로 만든
기쁨의 하얀 길 같은 말들을 사랑했다. 말없이 차분해진 앤의 변화가 그래서 서글펐다. 나만의 앤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바닐라 시럽 대신 감기약을 잘못 넣고 한치의 의심 없이 친구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는 앤을 말이다. 그때의 앤이 그리운 건 영원이란 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 우리의 서정시대 또한 끝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앤이 마음속 깊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두는 건 그녀에게 곧 어른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징조다. 앤은 이제 침묵이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화의 가장 아름다운 형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막스 피카르트가 침묵의 세계에서 말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항상 제3자가 듣기 마련이며 그 제3자가 바로 침묵이다 라는 말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건지도 모른다. 앤의 말처럼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쩐지 쓸쓸한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는 것은 매혹적이다. 어른은 자신의 상상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실로 맞이할 수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외롭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아이가 아닌 어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들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을 잘 쓰인 소설처럼 만들고 싶었다. 물론 삶 자체가 소설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덕분에 한 가지는 실현시켰다.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된 것이다. 과정의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 몸소리 쳐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던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소설 쓰기는 언제나 내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명랑한 노동이다. 나는 이제 살아보지 않은 나이를 예상하는 일은 잘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앤에게 이런 정도의 말은 해줘도 될 것 같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깊다. 쓸쓸한 마음이 든다는 건 고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독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랑 또한 알게 될 것이란 점에서 그건 정말이지 좋은 일이라는 것. 열심히 노력했으나 진다는 것. 간절함과 노력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것이란 기대는 어른들의 오랜 동화였다. 그것이 인간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켜낸 믿음이 아니었다면 연금술사나 시크릿 같은 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짐작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는 대부분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과 희망은 언제나 인기 검색어 1위, 스테디셀러처럼 잘 팔리는 단어였다. 하지만 예술 장르인 사진의 예를 들어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포토 리뷰와 어워드, 페스티벌의 대다수는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는 적지 않은 액수의 참가비로 운영된다. 가수가 되거나 연기자를 바라는 아이들의 꿈 너머에는 수많은 보컬 학원과 연기 학원들이 있다. 바리스타 학원, 항공 승무원 학원, 미술 학원. 꿈꾸는 청춘들 뒤에는 늘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알을 공부로, 공부를 다시 교육으로 바꾸면 벌어지는 일이다. 누군가의 꿈이 다른 누군가의 밥벌이가 되는 구조. 어른이 되며 내가 목격한 꿈은 그렇게 탈색되어 갔다. 적어도 그것이 꿈, 네 꼴, 직업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 더욱 그랬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기 희생을 포장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소설 등단을 포기했다는 엘의 말을 듣다가 이런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 재능은 균등히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우연에 의지할 것이다. 꿈이 악몽이 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간절하면 할수록 악몽의 내용은 더 끔찍해질 것이다. 예술은 불공정과 불공평의 세계이다. 중요한 건 어쩌면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노력하지 마라 사이에 있는 말들이 아닐까. 꿈은 이루어진다와 꿈은 꾸라고 있는 거지 이루라고 있는 게 아니다 사이의 말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인간은 죽는다 정도가 아닐까? 한때 나는 노력이 의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늘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의지 박약이란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이젠 노력이 일종의 재능이란 걸 안다. 노력은 의지가 아니다. 노력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타고난 재능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재능 말이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걸까? 왜 이 세계의 멘토들은 그래서 죽도록 노력해봤냐라는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던지는 걸까? 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노력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이기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니 살았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의 48%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나는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는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긴다는 건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하는 법에 대해서 익혀야 한다. 더 나아가
지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나는 언제나 지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학문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마치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게 낙법인 것처럼 지는 법, 잃는 법을 익힌다면 세상을 사는데 확실히 도움을 줄 거라고 말이다. 애니 말한 노력해서 두 번째로 좋은 게 지는 것이란 말의 방점은 노력에 있지 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앤의 말 속에는 세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체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은 어떤가? 학 1000마리를 접는다 한들 내게 무관심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니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을 선택하는 편이 옳다. 실패도 잘 해야 다음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지는 것 역시 그렇다. 젊음을 삶의 맨 마지막에 놓을 수 있다면 청춘은 언제 끝날까? 20대가 끝나면? 30대가 시작되면? 청춘도 끝나는 걸까? 청춘은 누구의 말처럼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일까? 하지만 성성한 백발에 마음 많은 청춘이라 힘주어 말하며 원색 꽃무늬 원피스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노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나이가 들면 늙고 낡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숲이 우리에게 주는 겨우는 그런 것이다. 나무도 계절에 따라 몸을 바꾼다. 여름엔 무성하고 겨울이면 헐벗는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 청춘은 여름이고 노년은 겨울이다. 나무가 늙으면 무너지고 스며들어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어린 나무들을 키운다. 죽는 슬픔이 있으면 태어나는 기쁨이 있다. 늙음이 있어야 젊음도 있다. 앤과 친구들의 나이는 11살. 이들의 인생 시계는 이른 새벽쯤일 것이다. 그런데도 다이애나의 말은 청춘의 끝을 선고하듯 비장하다. 낭만의 시대는 갔고 이제 남은 건 현실뿐이라는 선언처럼 들리니 말이다. 다이애나를 제외한 친구들은 모두 퀸 학원에 입시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점점 시험이 그들의 현실이 된다. 갈 길이 달라진 우정은 이제 멀어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학교가 달라지고 동네가 달라지고 취업의 길이 달라지고 나면 마음은 조금씩 멀어진다. 옛 친구는 가고 어느덧 새 친구가 온다. 하지만 청춘이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고 누구와도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나는 이제야 버나드 쇼의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납득한다.
젊음은 스스로 너무 반짝여서 다른 존재들의 반짝거림을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봄에 피어나는 꽃이 얼마나 예쁜지, 가을의 단풍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아린지, 젊음은 스스로 너무 심각해서 삶이 때때로 농담을 던지듯 가벼워야 하는 무엇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비는 애벌레였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찬란한 날개를 펴며 나비가 된다. 그렇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으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다. 젊음이 인생의 처음에 놓여 있는 건 아무래도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아닐까. 톨스토이의 말이 맞다. 내가 신이라면 나 역시 청춘을 인생의 맨 마지막에 놓겠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토록 푸릇한 청춘이 놓여 있다면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만약 12월 31일에 창문을 열었는데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눈보다 하얀 벚꽃이 피어있고 그 위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호랑나비들이 날아다닌다면 우리는 그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희망 속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문득 인생의 절정이 놓여있는 순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계절의 순서, 나이를 먹는 순서, 요일의 순서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을 말이다. 그것이 도무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이런 엉뚱한 상상들을 하게 된다. 빨강머리, 내 안에 오랜 소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빨강머리애니 아직 너무 늦지 않았을 우리에게 하는 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작가는 수대장이 빨강머리앤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로 빨강머리앤을 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안쓰럽기조차 하더라고요. 작가는 청춘이란 그 시기를 인생의 맨 뒤로 놨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상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아르테 출판사 고맙습니다.